오늘 밤 내 몸을 내어주어야 내 아비의 목숨이 붙어 있을 것이다. 정략 결혼 첫날 밤, 신방의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들려온 것은 신랑의 목소리가 아닌 비정한 대감의 명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던 여종 단영의 눈앞에 누군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도련님이 아닌 몽둥이를 든 천한 머슴 무쇠가 신방문을 열고 들어선 것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저와 담을 넘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야담 책방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단영입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글을 읽고 붓을 쥐는 것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 결국 저는 그 빚을 갚는 대가로 대감댁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바지 여종. 대감댁 도련님의 대를 잇기 위해 몸을 내어주어야 하는 천한 존재로 말입니다. 신방에 들어서던 그날 밤, 붉은 비단으로 꾸며진 방 안은 은은한 촛불로 가득했지만 제 가슴속은 얼어붙은 겨울 한가운데 같았습니다. 대감께서 문 밖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몸을 내어주어야 내 아비의 목숨이 붙어 있을 것이다. 거역하면 내 아비는 내일 아침 한강 다리 밑에서 시신으로 떠오를 것이니 명심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옷고름을 풀려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도련님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발걸음 소리는 양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거친 클바닥을 밟던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도련님이 아니라 머슴 무쇠였습니다. 그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씨,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아씨를 해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쇠는 대감댁에서 가장 천한 머슴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구석에서 허드레실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신방에 들어온 것일까요? 무쇠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씨, 저는 오래전부터 아씨를 지켜봐 왔습니다. 아씨께서 마당에서 빨래하실 때, 부엌에서 설거지하실 때, 혼자 달빛 아래서 눈물 흘리실 때도 모두 보았습니다. 무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씨가 이 집에 오시기 전 글 읽는 선비의 딸이셨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제 주변을 맴돌던 그 어색한 시선들이 제가 넘어질 때마다 몰래 놓여있던 집신 한 켤레가 모두 이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쇠가 말했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이 집을 나가십시오. 담을 넘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천한 머슴의 눈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대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굴욕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천한 머슴과 함께 목숨을 걸고 도망칠 것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지옥을 벗어나겠습니다. 그 순간 무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우리의 운명을 건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오랜 세월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에서 묵직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좋겠다는 것을. 무쇠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 발소리도 최대한 죽이셔야 합니다. 대감께서 문 밖에서 기침 소리를 내셨습니다. 이제 곧 문을 여실 참이었습니다. 무쇠는 재빨리 신방 뒤편 창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창호지를 조심스럽게 찢어내고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뒤뜰은 고요했습니다. 무쇠가 먼저 창밖으로 빠져나가더니 두 팔을 벌려 저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씨, 뛰어내리십시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턱에 올라섰습니다. 연분홍 저고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무쇠의 단단한 팔이 저를 받아냈고 우리는 그대로 뒤뜰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신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연, 어디 갔느냐? 대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무쇠는 저를 업고 뒤뜰을 가로질러 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든든했으며 거친 숨소리 사이로 땀 냄새가 났지만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담장 아래 도착하자 무쇠가 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먼저 올라가서 아씨를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밟고 올라가십시오. 그는 능숙한 솜씨로 담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 도주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 같았습니다. 담장 위에서 무쇠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기어 올랐습니다. 치마가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서자 바깥 세상이 보였습니다. 대감댁 밖은 캄캄한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이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쪽 뒤뜰에 있다. 뒤편에서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쇠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씨, 뛰어내리십시오. 두 번째로 뛰어내린 그곳은 대감댁 바깥 골목길이었습니다. 착지 않은 순간 발목이 삐끗했지만 무쇠가 재빨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업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무쇠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우리는 한적한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3. 무쇠가 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씨,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제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쇠, 당신은 어째서 저를 구해준 것입니까? 당신에게 저는 그저
대감댁의 천한 여종일 뿐인데 말입니다. 무쇠가 달빛 아래서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저는 사실 본래부터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대감님을 모시던 충직한 아전이셨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관가의 곡식을 빼돌리시다 들통이 나자 그 죄를 모두 제 아버님께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아버님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부터 대감댁에서 머슴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노리며 말입니다. 저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저와 같은 처지였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가 이 집에 오신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아씨의 눈빛이 저와 똑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이 굴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씨만큼은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이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쇠는 비록 천한 머슴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추노꾼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쇠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저를 업었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달려갔습니다. 등 뒤로 대감댁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앞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똥이 트기 전 우리는 험한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쇠의 등에 엎여 있던 저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쇠,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무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저 고갯마루만 넘으면 안전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때 뒤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이 함께 달려오는 소리였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추노꾼들입니다. 무쇠가 저를 급히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고갯길 양옆은 가파른 절벽이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옆으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윽고 5명의 추노꾼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의 사내는 긴 채찍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적이다. 도망친 년과 머슴놈이다. 무쇠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채찍을 든 추노꾼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면 매질만 하고 보내주마. 저항하면 다리를 부러뜨려 끌고 갈 것이다. 무쇠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단영 아씨는 사람입니다. 대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추노꾼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종 주제의 사람이라니. 어디 내 몽둥이가 우리 칼보다 센지 보자. 추노꾼 2명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쇠는 재빨리 몸을 낮추며 첫 번째 추노꾼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추노꾼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두 번째 추노꾼의 칼이 무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무쇠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5명이었고 무쇠는 단 1명이었습니다. 추노꾼 두목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채찍이 무쇠의 등을 강타했고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나머지 추노꾼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무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무쇠가 뒤돌아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듯한 평온함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들고 무쇠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쇠, 당신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습니다. 추노꾼 두목이 채찍을 휘두르려는 순간 갑자기 고갯길 위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모두들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고갯마루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이 넘어 보였지만 그 기세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추노꾼들이 이 외진 고갯길에서 무슨 소란이냐? 추노꾼 두목이 대답했습니다. 노인장, 이것은 저희 일이니 비켜주십시오. 도망친 종들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노인이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쇠와 마주쳤고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혹시 너는 아전 최진사의 아들이 아니냐? 무쇠가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영감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님은 나의 의형제였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을 내가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돌아가거라. 추노꾼 두목이 칼을 빼들며 대들었습니다. 노인장 한 사람이 무슨 수로 우리를 막겠다는 것이오? 노인이 옷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호패가 차고 있었고 선명한 관직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전직 형조 판서 박문수다.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너희 모두 관가에 고발하겠다. 추노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문수라는 이름은 조선 팔도에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추노꾼들은 황급히 말해 올라타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박문수 영감이 우리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안전하다. 그 순간 무쇠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운명의 고갯길에서 우리는 뜻밖의 귀인을 만났습니다. 박문수 영감께서 무쇠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 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무쇠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남도로 가거라. 거기는 한양에서 멀어 대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 은혜는 감사하오나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박문수 영감께서 무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비를 닮았구나. 그렇다면 이것만은 가져가거라. 영감께서 건네신 것은 낡은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이 집신은 내가 암행어사 시절 신던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박문수 영감께 깊이 절을 올리고 남도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남도의 큰 장터였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팔 물건도 잠잘 곳도 끼니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무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우리 둘이 살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박문수 영감께 받은 집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무쇠가 그 집신을 들여다보더니 문득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아씨,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집신을 본떠서 새 집신을 만들어 팔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신을 만들 집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쇠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장터 뒤편 빈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인들이 버린 집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씨, 저것이면 충분합니다. 무쇠는 밤새 집신을 엮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 계실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술이 쓸모 있을 거라고 하셨지요. 동이 틀 무렵, 무쇠의 손에는 집신 10켤레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신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뜨자 우리는 집신을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의 남정네와 여종이 파는 집신을 누가 사겠습니까? 한나절이 지나도록 집신은 한 켤레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습니다. 무쇠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한 할머니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무쇠가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할머니께서 발을 살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신이 다해져서 발이 아프구나. 장터까지 겨우 왔는데 돌아갈 길이 막막하구나. 저는 무쇠를 바라보았고 무쇠는 제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든 집신 중 가장 튼튼한 한 켤레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것을 신으십시오.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신을 신어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머나, 이 집신 정말 편하구나. 요즘 장터에서 파는 집신들은 하루만 신어도 풀어지는데 이건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네. 할머니께서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엽전 몇 잎을 꺼내셨습니다. 이 돈으로 나도 한 켤레 더 사야겠구나. 우리 영감 것도 하나 사가야지.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번 보겠소. 나도 하나 살 테니 이리 주시오. 해가 지기 전 우리가 만든 집신 10켤레가 모두 팔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엽전을 보며 무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도 장터 한 구석, 집신 한 켤레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신 장사로 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리는 장터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신만 팔아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무쇠가 말했습니다. 아씨, 주막거리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리다. 우리도 더 큰 장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막거리에 도착하니
과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 상인, 옷감 상인, 그릇 상인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막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상인들의 거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곡식 상인이 다른 상인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쌀백 가마에 은자 50냥이라 했소. 아니요. 일은 가마에 50냥이었소.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요. 두 상인은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부도 없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무쇠에게 물었습니다. 무쇠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이곳 상인들은 대부분 그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에만 의존해 장사를 하다 보니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비 집안의 딸로 자랄 때 아버님께서는 제게 글뿐만 아니라 산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투는 두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상인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것이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지난 한 달간 거래하신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곡식 상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좋소. 한번 해보시오. 첫째 날 쌀 10가마에 은자 5냥. 둘째 날 보리 20가마에 은자 8냥. 셋째 날. 상인이 한 달치 거래에 내역을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상인이 말을 마치자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총 쌀 320가마, 보리 270가마, 조 150가마입니다. 총액은 은자 235냥 정확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투신 거래는 쌀 100가마에 은자 50냥이 맞습니다. 두 상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소? 장부도 없이 어찌 그 많은 숫자를 다 기억하오?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옷감 상인이 저를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계산할 수 있겠소? 비단 한 필에 은자 3냥이면 87필은 얼마요? 저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61냥입니다. 옷감 상인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맞소. 정확히 맞아. 이아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조금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주막거리 상인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없이도 모든 거래를 기억하는 신통한 아씨가 있다고 말입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씨, 제 거래 내역 좀 정리해 주시겠소? 저도 좀 도와주시오. 한 달이면 얼마를 드리면 되겠소? 무쇠가 제 곁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씨의 재주가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재능이란 없다는 것을. 때를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종의 신분으로는 절대 쓸 수 없었던 제 학식이 이곳에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귀한 재주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제게 은자를 주며 장부 정리를 맡겼고 우리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런 재주를 가지셨으니
큰 상단의 장부를 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제가 아는 큰 상단 주인을 소개해 드리겠소. 무쇠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막거리 한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재능이 이제 더 큰 기회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소개해 준 상단 주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씨, 저기 동굴이 보입니다. 무쇠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작은 화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노인께서 우리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누구시오? 어찌 이 깊은 산속까지 오셨소? 무쇠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르신, 비를 피하려다 무례를 범했습니다. 노인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더니 화로 곁으로 손짓하셨습니다. 비를 맞아 흠뻑 젖었구려. 이리 와서 몸을 녹이시오. 우리는 감사히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노인께서 따뜻한 차를 따라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산골까지 무슨 일로 왔소? 무쇠가 지난 일들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대감댁에서 도망쳐 나온 것, 박문수 영감님의 도움을 받은 것, 남도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까지 말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께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지금 뭐라 했소? 당신 이름이 단영이라고?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찌 되시오? 저는 놀라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선비 김진사이십니다. 노인께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셨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김진사 어르신의 따님을 이 늙은이가 만나다니.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아버님을 아십니까? 노인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오. 나는 당신 할아버님을 모셨던 가신이었소. 당신 할아버님께서는 선조 임금 시절 충신이셨소. 하지만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일가가 풍비박산 났지요. 나는 겨우 목숨을 건져 이 산속에 숨어 살아왔소. 저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안이 몰락한 것은 아버님의 빚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님 때부터였던 것입니까? 노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 아버님께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사셨소. 자식에게 역적의 피가 흐른다는 낙인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요. 그래서 가난한 선비로 살며 당신을 키우셨던 것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그토록 빚에 시달리시면서도 제게는 아무 말씀 없이 그를 가르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노인께서 동굴 안쪽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맡기신 것이요. 언젠가 후손이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셨소.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은자 수백 냥과 옛 문서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할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요. 역적으로 몰리기 전 미리 숨겨두신 것이지요.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 할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오. 저는 그 무거운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노인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재주가 있소. 머리도 영특하고 담력도 있소. 이 미천으로 큰 상단을 일으키시오. 그리고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가 당신 집안의 명예를 되찾으시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운명이란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어져 있다는 것을. 조상의 뜻은 반드시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쇠가 제 곁에서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우리에게 진짜 기회가 왔습니다. 큰 상단을 일으켜 아씨의 할아버님 명예를 되찾읍시다. 빗줄기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습니다. 동굴을 나서는 우리의 손에는 할아버님의 유산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속 은거지에서 만난 뜻밖의 귀인.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장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한을 풀기 위해 더 크게 성장해야 했습니다. 남도의 작은 장터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 조선 팔도를 아우르는 큰 그림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의 유산으로 우리는 작은 상단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곡식과 옷감을 사고 파는 장사였지만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포구 나루터의 작은 창고를 얻고 곡식 몇 가마와 옷감 몇 필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맡았고 무쇠는 물건을 나르고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는 믿을 만한 상단이 있다고 말입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났고 곡식을 실은 배들이 우리 창고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구 나루터에는 도적들이 들끓었고 상인들의 물건을 빼앗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창고 앞에도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사내 5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순순히 곡식 절반을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저는 겁에 질려 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쇠는 몽둥이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도적들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우리 5을 막겠다는 것이냐?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무쇠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 창고에 곡식 한 톨, 옷감 한 자락도 여러분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피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도적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럼 죽어라. 도적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쇠는 추노꾼들과 싸웠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명확했고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쇠는 첫 번째 도적의 칼을 몽둥이로 쳐내고 돌아서며 2번째 도적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3번째 도적이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무쇠는 몸을 낮춰 피하고 몽둥이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칼들이 하나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적 두목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예사 사내가 아니다. 물러서라. 도적들은 상처 입은 동료들을 부축하고 달아났습니다. 무쇠는 숨을 고르며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구 나루터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혼자서 도적 5을 물리친 용맹한 사내가 있다고 말입니다. 상인들이 우리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한 중년 상인이 무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우리 상단의 호위를 맡아주지 않겠소. 넉넉히 살해하겠소. 또 다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물건도 지켜주시오. 값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무쇠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송구하지만 저는 우리 상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쇠에게 말했습니다. 무쇠, 다른 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상단의 명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무쇠가 제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무쇠는 포구 나루터의 호위를 맡았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배를 지키고, 창고를 지키고, 거래하는 상인들을 보호했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사내라 불렀고, 우리 상단을 믿을 만한 곳이라 여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리 상단은 포구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거래처가 수십 곳으로 늘어났고, 창고도 3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며, 진정한 명성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무쇠가 창고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씨,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한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쇠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 모든 것은 아씨의 지혜 덕분입니다. 포구 나루터 석양 아래,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리로 다진 깃을 위에 이제 더 큰 상단을 세울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단이 커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관리였는데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우리 창고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모양이구려. 하지만 관가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아시오? 저는 장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세금은 모두 납부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정식 세금이고 따로 관가 어른들께 드려야 할 것이 있지 않소.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쇠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에 정해진 세금만 낼 뿐입니다. 그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 그렇게 나오시는구려. 좋소. 내일부터 당신네 배가 포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소. 관가 창고 사용도 금지시키겠소. 그가 휙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로 우리 배들이 포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관가 창고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상인들까지 우리와 거래하기를 꺼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상단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쇠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관가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무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포구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관가 창고에 쌓여 있는 곡식들. 그것들이 언제 들어왔고 얼마나 썩어가는지, 관리들이 얼마나 횡령하는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관오리 관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관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항복하러 왔소. 얼마를 바칠 셈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께 큰 이익이 될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관리가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이익이라니? 무슨 소리요? 저는 준비해 온 장부를 펼쳤습니다. 관가 창고에 지금 쌓여있는 곡식이 1000가마입니다. 하지만 그중 300가마는 이미 1년이 넘어 곰팡이가 슬었고 200가마는 쥐가 갉아먹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곧 조정에서 감찰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횡령죄로 문책을 받으실 것입니다. 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을 어찌아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곡식을 모두 사드리겠습니다. 썩은 것이든 성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대신 값은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반이라니.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곡식들은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짐일 뿐입니다. 감찰이 오면 어른의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파신다면 절반 값이라도 받으실 수 있고 창고도 깨끗해지며 횡령 증거도 사라집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저희가 관가 창고를 빌렸으며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관가 창고의 곡식 1000가마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절반 값에 말입니다. 무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썩은 곡식을 사서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썩은 곡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가축 사료로 팔면 됩니다. 쥐가 갉아먹은 것은 술을 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성한 곡식 500가마는 제 값을 받고 팔면 우리가 낸 돈을 모두 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관가 창고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씨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그 곡식들을 모두 처분하고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가 창고 사용권까지 얻었으니 다른 상인들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큰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구의 곡물 거래를 우리가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관가 창고를 좀 쓸 수 있게 해주시겠소? 사례는 넉넉히 하겠소. 저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과한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수수료만 받고 창고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상인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적조차 이용하여 모두가 이득을 보게 만드는 것이며 진정한 권력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탐관오리는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며 고마워했고 우리는 포구 최대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정말로 기회였습니다. 무쇠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한양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쇠, 이제 우리는 대감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관가 창고 앞.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를 지혜로 이겨낸 우리에게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단은 남도에서 가장 큰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곡식과 옷감, 도자기와 철물까지 다루는 거대한 상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한강 나루터에는 우리 상단에 배 5척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배마다 최고급 비단과 곡식, 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쇠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씨, 드디어 이 날이 왔습니다. 6년 전 담을 넘어 도망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년 전 저는 씨바지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선 팔도에 이름이 알려진 거상입니다. 무쇠도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의 총관으로 수백 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당당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배에 오르자 뱃사공들이 일제히 저를 올렸습니다. 주인 어른,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으로 가시오. 배가 한강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갑판에 서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이 강을 건널 때는 추노꾼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무쇠가 제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한양에 도착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대감댁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방법을 찾겠습니다. 무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아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멀리 한양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한양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각오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울 힘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한양 나루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큰 배가 5척이나 무슨 거상이 오는 것이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에서 내리자 더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연두색 저고리와 진홍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비녀와 옥놀이개를 달았고 손에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남색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허리에는 은장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로 수십 명의 일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루터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객주에 도착하자 주인이 황급히 나와 저를 올렸습니다. 여자가 상단 주인이라니 보기 드문 일이로군. 저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6년 전 도망칠 때의 그 두려움은 이제 없었습니다. 무쇠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도 제1의 상단, 단영 상단이 한양에 도착했노라. 곡식과 비단, 귀한 물건을 거래하실 분은 객주로 찾아오시오.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진정한 당당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객주에 도착하자 주인이 황급히 나와 저를 올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인 어른, 최고의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대감댁이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6년 전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던 제가 이제 거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무쇠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씨, 대감댁 소식을 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 하늘 아래 우리의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객주의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쇠와 함께 한양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대감댁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작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옷감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이 좋은 비단 구경하고 가세요. 저는 비단을 살펴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남도에서 온 상인인데 예전에 알던 분이 이 근처에 사셨습니다. 대감 벼슬을 하셨는데 혹시 아십니까?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집 말씀이시구려. 참 기구한 집안이지요. 6년 전만 해도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던 집안이었는데 말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문제였지요. 대감 어른께서 도련님을 너무 귀하게만 키우셨어요. 그 도련님이 도박에 빠져 엄청난 빚을 졌답니다. 처음에는 대감께서 갚아주셨는데 빚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집안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대감 어른께서도 권력을 잃으셨지요. 관직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던 것이 들통나서 탄핵을 받으셨답니다. 결국 관직을 박탈당하고 집으로 쫓겨났지요. 저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집까지 내놓았다고 들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문전에서 난리를 친답니다. 대감 어른은 병까지 얻으셔서 자리에 누워 계시고 도련님은 여전히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다지 뭡니까? 참으로 인광보라는 말이 딱 맞는 집안이에요. 6년 전 제게 그토록 비정했던 그 집안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단값을 후하게 치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무쇠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하늘이 저희 편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쇠. 하늘이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쌓은 것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우리는 다시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주막에서, 약방에서, 곡물 가게에서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감댁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참 세상사가 더섭지요. 6년 전만 해도 저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이제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높이란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쌓아가는 것이며, 진정한 힘이란 빼앗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객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감댁을 찾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무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아씨께서 원하시는 대로 돕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양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이 도성을 도망쳐 나갔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대감댁이 저에게 했던 것들, 할아버님께 씌웠던 누명,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한양의 밤이 깊어갔고 저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체를 숨기고 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에는 얇은 너울을 썼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남도의 거상설 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하자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6년 전 그토록 화려했던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인들도 대부분 떠났는지 텅 빈 집처럼 고요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늙은 하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도에서 온 상인입니다. 대감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하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저희 대감께서는 지금 병환 중이시라 손님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감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별당은 이제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가구들도 대부분 팔려 나간 듯 비어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대감이 나왔습니다. 6년 전 그토록 위세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으며 눈빛도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었습니다. 대감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저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남도에서 온 설 부인이라 합니다. 대감 어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사정을 알고 왔다니. 무슨 뜻이오? 저는 너울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 어른께서 지금 큰 빚에 시달리고 계시며 이 저택마저 빚쟁이들에게 넘어갈 위기라는 것을 압니다.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시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정보로 먹고 삽니다. 한양의 모든 소문은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감 어른께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대감 어른의 빚을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도 지켜드리겠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하지만 대가가 있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한양에 큰 상단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남도 출신인 제게는 한양에 인맥이 없습니다. 대감 어른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대감 어른의 빚을 모두 갚고 이 저택도 지켜드리며 매달 생활비까지
드리겠습니다. 대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당신의 앞잡이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오?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앞잡이라니요. 동업자입니다. 대감 어른께서는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관가와의 거래, 양반들과의 교류, 그런 것들만 도와주시면 충분합니다. 대감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관직에서 쫓겨났소. 아무런 힘도 없소. 제가 말했습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대감 어른의 이름과 신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양반 출신 대감의 이름이 있는 상단과 없는 상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당장 빚쟁이들을 모두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빚에 쪼들려 거리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굽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대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겠소.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를 한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며 진정한 승리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저는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감 어른. 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계약했는지, 그 여인의 너울 아래 얼굴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씨바지로 팔아넘긴 그 여종이 이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별당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시작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약속대로 대감댁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쟁이들이 하나둘 대감댁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너울을 쓴 채 대문 앞에 서자 빚쟁이 두목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채권자입니다. 대감 어른의 빚을 모두 제가 떠안았습니다. 무쇠가 커다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하며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분은 쌀값 은자 50냥, 이분은 옷감값 은자 30냥, 이분은 도자기값 은자 20냥. 빚쟁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갚으시겠다는 것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모두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전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빚쟁이들이 돈을 받아들고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마지막 빚쟁이가 떠나자 대감댁 대문 앞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대감댁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빚을 다 갚아주셨소. 저는 너울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법입니다. 대감 어른. 대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대감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6년 전, 이 마당에서 저는 씨바지 여종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무릎 꿇은 사람은 대감이었고 내려다보는 사람은 제가 되었습니다. 대감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오. 당신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대감 어른. 무릎 꿇은 모습이 보기 흉합니다. 하지만 대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6년 전 저를 짓밟던 이 사람이 이제는 돈 앞에서 이토록 비굴해졌습니다. 진정한 힘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 제가 원하는 것은 이미 계약서에 적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제 상단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이 집에 한 여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종이라니?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씨바지로 팔려온 여종이었다지요. 첫날 밤 도망쳤다고 들었습니다. 대감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천한 것 말이오? 도망친 지 6년이 되었소. 아마 어디선가 굶어 죽었을 것이오. 저는 부채 뒤에서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여종의 아버지는 어찌 되었습니까? 대감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소. 아마 빚에 쪼들려 어디론가 갔을 것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서로 예를 갖춰야지요. 대감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건진 안도감. 하지만 상인 여자 앞에 무릎 꿇었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6년 전 이곳에서 도망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담을 넘을 때의 두려움, 무쇠의 따뜻한 손,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함.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상단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무쇠가 제 뒤를 따랐고 대감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절반이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감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한양에서 상단을 키워나갔습니다. 대감의 이름으로 관가와 거래하고 양반들과 교류하며 상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여전히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늘 너울을 쓰고 그를 만났고 설부인이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감을 대감댁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무쇠뿐만 아니라 박문수 영감님도 함께 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가의 관리 몇 명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대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 부인,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셨소? 저는 대청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힐 날입니다. 대감 어른, 저는 천천히 너울을 벗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너는 단영, 씨바지 여종 단영이 아니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 어른, 6년 전 이 집에서 도망친 그 여종이 바로 저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속았다. 속았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속은 것이 아닙니다. 대감 어른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기에 진실을 보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속이고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다. 도망친 종을 잡아들이라. 하지만 박문수 영감께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대감, 그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소. 대감이 박문수 영감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 판서 어른, 어찌 이곳에 13에 3. 박문수 영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오. 이 아이의 할아버님은 선조 임금 시절 충신이셨소.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일가가 풍비박산 났지만 그분은 결백하셨소. 저는 품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상소문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들, 그리고 무고함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대감 어른, 제 할아버님을 역적으로 모함한 사람들 중에 대감 어른의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대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제 아버님 일이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저희 집안을 계속 짓밟으셨습니다. 제 아버님을 빚에 몰아넣고 저를 씨바지 여종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대감 어른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관가 관리가 문서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역적으로 몰린 충신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감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나도 아버님의 죄를 물려받은 것뿐이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다만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박문수 영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문서들을 조정에 올리겠소. 단영의 할아버님 누명을 벗기고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오. 대청이 고요해졌습니다. 6년 전 이곳에서 굴욕을 당했던 제가 이제 당당히 서서 진실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충신의 손녀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가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충신으로 알려졌던 분의 손녀가 나타나 역적으로 모함한 자들을 고발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옥색 저고리와 진홍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았습니다. 더 이상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섰습니다. 관가 뜰 한가운데
대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관리들이 지키고 섰고 주변에는 백성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판관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고발한 자가 이 대감이 맞는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6년 전 저를 씨바지 여종으로 사고 제 아버님을 빚에 몰아넣었으며 제 할아버님을 역적으로 모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오. 증거가 어디 있소? 저는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6년간 제가 기록한 장부입니다. 대감이 관가 창고의 곡식을 빼돌린 내역, 뇌물을 받은 기록,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증거, 모두 여기 적혀 있습니다. 판관께서 장부를 받아 살펴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상인으로 일하며 모든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대감과 결탁한 관리들의 이름도 모두 적혀 있습니다. 판관께서 대감을 내려다보며 물으셨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는가? 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 영감께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판관 어른, 이 아이의 할아버님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상소문과 증거들을 조사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분은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대감의 아버님이었습니다. 판관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조정에 상소하여 다시 조사토록 하겠소. 그리고 이 대감은 당장 옥에 가두어라. 관리들이 대감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판관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말이 더 있는가? 저는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이 사람은 저를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제 아버님을 괴롭혔고, 저희 집안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증오로 제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판관 어른,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원한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판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현명하고 너그러운 사람이구려. 법은 법대로 집행하겠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진정한 자유란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감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단영, 미안하오. 진심으로 미안하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손녀가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관가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쇠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쇠,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달 뒤, 조정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할아버님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고, 충신으로 다시 인정받으셨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몰수되었던 재산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 대감댁을 사들였습니다. 6년 전 도망쳤던 그곳을 이제는 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대감댁에 남아있던 모든 노비 문서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큰 화로를 놓고 노비 문서들을 하나하나 태웠습니다. 무쇠가 제 곁에서 문서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씨, 정말 다 태우시겠습니까? 이것들은 재산 목록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재산이 아닙니다. 모두 태워버리겠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문서들이 제가 되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옛 노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올렸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도 좋고, 제 상단에서 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옛 노비들 중 절반은 자유를 찾아 떠났고, 절반은 남아 상단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쇠를 별당으로 불렀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쇠, 6년 전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담을 넘을 때 당신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무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씨의 지혜와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쇠, 이제 저를 아씨라 부르지 마십시오.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무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찌 감히?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양반 교수도 여종도 아닙니다. 당신도 더 이상 머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일 뿐입니다. 무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영,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6년 전 담을 넘을 때부터 제 마음은 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쇠, 그날 밤달은 유난히 밝았고 저희는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혼례였습니다. 박문수 영감께서 주례를 서주셨고 상단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이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례를 마치고 저는 무쇠와 함께 마당에 섰습니다. 6년 전 이 담을 넘어 도망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무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단영,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쇠, 이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났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핀 꽃처럼 우리도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신분이 아니라 인격이,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씨바지 여종으로 시작했던 제 인생이 이제는 자유로운 여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저를 진정한 저 자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엔딩 멘트.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정한 힘은 신분이 아닌 인격에서 나오며,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영은 씨바지 여종에서 한양제일의 거상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성취는 증오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넘어야 할 담장이 있고, 견뎌야 할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담장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